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런 거가 여기 와서 다시. 근데 실제 시험은 요거를 안 끼면 이 문제가 형성이 안 돼. 시험에서는 실제 사례형 문제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연결이 돼. 내가 기말고사도 뭐 그래서 범위가 되냐 안 되냐 하는데 이걸 그대로 직접적으로 낼 수는 없지만 뭔가 들어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 하여튼 갑과 을하고 싸울 때 갑과 을이 두 개 갖고 싸울 때 요게 단순 병합이냐 예비적 병합이냐 선택적 병합이냐가 있지. 그 다음에 갑이 을병 공동소송.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자꾸 물어보려고 하냐면 시험은 요 케이스가 상소가 되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걸 물어보려는 거야. 실제 시험에서는 요건 간단하니까 그냥 자기네끼리 싸움이니까 요거는 승소 전부 승소하면 항소의 이익이 없어.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도 이겼는데 뭐 항소하겠어. 진 사람이 항소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만약 항소가 있으면 요 사건이 그대로 항소심에 즉 상고로 치면 상소심에 용어는 이제 사용할 수 있지. 항소 상고. 그러니까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때 용어를 항소 1심에 대해서 2심에 대해서 대법원의 상고,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상소라는 용어지. 그러니까 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라는 말도 다시 한번 하는 건 재항고라는 말 쓰니까 이런 것 등이 이제 용어인데 1대1 사건이 올 때는 큰 문제는 없어. 요것만 체킹하면 돼. 항소의 이익.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가 하나 나오냐면 일부 청구를 하고서 잔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걸 갖고 항소의 이익을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상계가 한 것에 대해서 항소를 하는 것을 물어볼 수가 있어. 근데 오늘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항소 상고가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심판의 대상은 항소 때문에 2심 된다라고 그래. 요거가 그때 2심은 숫자 2의 의미가 아니라 이동한다. 2심. 1심이 항소심에서 항소심에 2심이 되고 그래서 그때 확정이 차단된다. 이런 용어를 써. 즉 항소가 없었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데 항소를 했기 때문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확정이 차단되고 그래서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확정이 차단될 때에 상소 제기의 효과에 이런 용어가 나와. 여러분이 형사소송법에서도 뭐 고소 불가분의 원칙처럼 여기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란 같이 끌려온다라는 건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거가 두드러지지 않는데 이런 것에서 나타나. 1만 상소를 했을 때 2가 불가분으로, 갑을 간에 했을 때 갑병도 불가분으로 뭐 이런 상황에서 요게 자꾸 물어보는 거야. 하여튼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와. 그래서 실제 심판의 대상이 됐을 때 상소한 사람한테 즉 상소한 사람한테 이것도 형사소송법에서 같은 용어가 나오지. 불이익하게 안 간단 말이야. 상소한 사람한테 뒤로 후퇴는 안 해. 그럼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이익으로 가지도 않는 거야. 가만히 항소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익되기도 안 가고 상소한 사람한테는 후퇴하지도 않아. 형사소송에서 특히 느낄 수가 있어. 자기가 징역 1년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상소를 할 때 검사도 상소를 할 수 있고 그 1년 받은 사람도 상소할 수 있어. 둘 다 상소를 해버리면 만약 검사는 2년 정도를 징역을 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만 나오니까 검사도 항소할 수 있고 당사자는 무죄 등을 주장하다가 1년 됐으니까 상소할 수 있고 그런데 만약 당사자 피고인만 항소를 했다면 검사는 항소를 안 했다면 1년짜리가 후퇴하지는 않아. 즉 2년으로 가지는 않아. 무죄 쪽으로만 오는 거지. 근데 검사도 항소를 했다면 검사의 항소 때문에 2년으로 갈 수 있어. 지금 여기서도 그런
것이 작동하는데 한쪽만 상소했다면 상소한 사람한테는 깎아내려지진 않고 좋은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꺾어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이익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따진 사람만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 후퇴하지 않는다는 이런 분리에 있어서 분리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게 돼. 그래서 이런 용어가 막 부사가 돼.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지금 대상이 2개고 사람이 2명이 나오니까 이제 여기가 막 복잡하고 이게 주로 시험 물어보는 영역이야, 여기가. 이게 내용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1심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 2심이야. 1심과 2심은 사실심이자 법률심이라고 그래. 사실심이자 법률심. 즉 우리가 처음 재판의 구조 가르쳐줬지. 어떤 사실을 확정하고 법규의 해석 적용을 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라는 3단 논법을 얘기해줬지. 그러니까 1심과 2심은 이 사실의 확정 부분과 법률의 해석 적용해서 판결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심, 법률심이라는 용어에 의해서 그런 성격을 갖는데, 대법원에 상고하는 거는 사실의 확정은 더 이상 다루지를 못하고 법률의 해석 적용 요 자체를 문제 삼아서 상고를 하는 건데, 요 부분도 계속 얘기를 해줬었어. 지금 그런 법률의 해석 적용이 불만으로 상고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진 사람 입장에서는 막 이 카드를 또, 물론 이제 이 카드를 쓰려면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은 들지만 어찌됐지 하여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싸워보고 싶어 하는데, 실질은 사실에 바탕을 둔 뭐 자기 불만은 요 단계에서는 더 다툴 수 없는 건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막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상고심에 지금 그게 4만 몇 건이 돼가지고 지금 재판부가 대법원의 14명 중에 법원행정처장 빼고 대법원장 빼면 12명 갖고 부를 형성해서 재판을 하는데, 1인당 4만 얼마 건이니까 막 1인당 한 3, 4천 건씩 한다. 막 이런 게 뉴스에 나오고 폭증을 한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한편 당사자는 신급에서 3심제가 보장됐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대법원까지 계속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이기면 이겨지는 거니까, 진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를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막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놓고서 생각하는데, 지금은 심리불속행 제도라는 걸 갖고 있어. 심리불속행. 심리를 속행 안 해줘. 딱 올라왔는데 이 별로 사실 갖고 다툰다든지 뭐 이러면.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만이지. 왜 내 심리를 안 해주냐? 왜 속행을 안 하느냐?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상당 부분 한 6, 70%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시켜. 부적법 각하는 아니고 기각을 시켜. 기각을. 심리불속행. 그럼 여기를 뚫고 본안적인 얘기를 좀 다뤄달라고 하기 위해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버리면 적어도 심리불속행은 뚫고 들어가는 뭐 그런 약간의 이제 그런 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 출신 이름이 들어가 버리면 이쪽에서도 함부로 심리불속행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뭐 그런 류에 때문에 대법관 선임을 하면 이름 하나 들어가는 게 5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막 있는 거야. 서초동에 뉴스 가십성으로. 실제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뭐 통계를 내봤더니 대법관이 이렇게 맡았던 사건은 심리불속행률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도 객관적 통계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그렇지 않느냐 한데, 하여튼 뭐 넓은 의미의 전관예우 그게 문제가 되지. 5천만 원까지 이름 한 장 값이 그렇다. 그래서 요건 통과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1심과 2심은 그때 얘기했듯이 1심 판결과 2심은 법률심이자 사실심이고, 그 구조는 속심이라는 용어를 써. 연속된다. 그럼 속심과 대칭되는 용어는 사후심이란 말도 있고 복심이란 말도 있어. 복심제. 사후심은 사후의 심리에, 형사소송은 아마 그럴 거야. 사후. 지금 대법원 단계는 사후심이야. 민사도 어떻게 본다면. 여기는 법률심으로만, 대법원은 현재 원칙대로 한다면 사실적인 건 건드리지 않고 법률적인 것만 갖고 사후적으로 대법원이 해.
근데 1심과 2심 관계는 속심이라 저번 때 얘기했듯이 1심 판결이 내려지고 항소를 하면 이게 터져서 연속돼서 심리가 돼. 그러니까 변론 종결시라는 게 1심만으로 끝나면 1심에서의 변론 종결시인데 항소가 되면 이게 연속되는 개념이니까 어디서부터 연속되는 거냐면 1심의 소재기부터 항소가 되면서 1심 판결했던 게 항소가 되면 이제 확정이 차단되면서 터져가지고 항소심의 단계로 계속 연결되는 연속. 그래서 항소심 변론 종결시가 그 판결의 기준 시점이 돼. 그래서 변론 종결시라는 말을 쓰면서도 거기 보면 뭐 청구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면 그 사실심이라는 건 만약 1심만으로 끝났으면 1심의 변론 종결시고 항소심까지 있었으면 항소심의 변론 종결시야. 대법원은 공식적으로 변론이라는 게 없어. 사후심으로만 하는 거고 사실의 확정을 하기 위한 이 심리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변론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저번 때 계속 얘기했던 거야. 1심 판결이 잘못됐으면 항소가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이 항소가 인용되는 거고 1심 판결에 불만을 품었지만 별 잘못이 없으면 항소가 기각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그럼 항소를 기각하면 항소심 판결이 항소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와. 근데 항소를 인용하는 경우는 어떤 판결이 나오냐면 만약 1심 판결이 원고 승소였는데 그럼 누가 불만이 있겠어? 피고가 불만이니까 피고가 항소를 해. 자기가 뭐 갚았는데 하여튼 1심에서는 갚았다는 게 안 받아들여져서 졌어. 그런데 계속 이 사람은 싸우면서 자기가 갚았다는 걸 주장을 하면 항소심에서 만약 갚았다는 것으로 판단이 가버리면 원고 청구가 1심에서 인용됐던 게 항소한 것에 따라서 변제가 됐다라는 판단이 된다는 것은 항소가 인용되는 그런 과정에서 1심 판결이 잘못된 거야. 1심의 원고 청구가 인용됐던 게 잘못되니까 항소심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 그러니까 항소를 인용한다는 것은 항소를 인용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을 취소시키고 항소심 자체 1심의 속심으로서 연속된 항소심의 변론 종결시 단계에서 뭔가 판결을 내려줘. 1심의 변론 종결시에서의 기준으로 판결을 내려주듯이 항소심 변론 종결시에 좀 아까 같은 사례에서 만약 변제가 됐다고 한다면 1심에 한번 판결해 줬던 거가 칸막이 비슷하게 칸을 친 건데 그걸 제거하고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의 상황에서 봤을 때 원고의 대여금이 성립하고 피고의 변제항변이 맞다면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니까 1심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던 것을 제거하고 즉 1심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내려주는 거지 항소를 인용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 그렇지? 다시 말을 좀 바꿔볼게. 1심에서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성립이 부정돼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으니까 누가 항소했겠어? 응? 웃어. 나는 기각됐어도 그냥 안 할래요. 웃어. 어? 해야지. 기각됐으니까 해야지. 원고가 항소를 했어. 웃는 거는 항소권을 포기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 뭐 하여튼 뭐 안 받아도 된다 생각하고 항소 안 해도 돼. 억울하지만 항소를 굳이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더 설명을 못 이어가네. 항소를 해줘야지 설명이 이어지지. 그래서 항소를 했어. 억울해 자기. 대여금 분명히 빌려줬는데 지금 1심 법원이 대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원고가 항소를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는 지금 웃기게 한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런 제도가 있어. 근데 보통은 항소 포기하는 것까지로 참 그럴 땐 참 성실하네. 원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안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항소 기간 2주 동안 판결을 송달받고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항소를 안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참 성실하고 착하네. 그냥 항소를 난 안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즉 그 또 항소를 안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그냥 2주 지나버리면서 소극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뭔가 때문에 보통은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하여튼
제도로는 있는 거야, 제도는. 근데 하여튼 그런 거 저런 거 아니고 항소를 했어. 항소를 했는데 원고가 졌던 것에 대해서 항소를 한 원고의 그 주장이 오히려 항소심에서는 역전돼서 대여금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고 뭐 피고의 어떤 다툼은 없었다고 친다면 항소심 단계에서 어떻게 되겠어? 어떤 판결을 하겠어? 다른 쟁점 없고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아직 그런 용어 쓰지도 않은데 그건 대법원 단계에서 나오는 거고 지금 좀 아까 얘기했잖아. 좀 아까 얘기했잖아. 상황만 다시 바꿨잖아. 1심 판결 취소하고. 그래서 그것까지 얘기해줘야지.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어떻다고 그랬어? 원고가 항소를 했는데 어떻다고 그랬어? 대여금 채권이 1심에서는 인정 안 됐던 게 인정됐다고 했잖아. 딴 쟁점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마지막까지 얘기해줘야지. 맞지? 1심에서의 원고 청구를 기각시켰던 것을 취소시키고 항소심 나름의 판단에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이때 항소를 인용한다 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하고 헷갈리면 안 돼. 이때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소를 인용한다는 거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표현한 거지 실제는 뭔가 판결이 나가. 항소심 단계에서 어떤 판결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항소심에서 판결이 나간다. 근데 2심에서 그럼 2심에서도 이제 뭔가 판결이 있었는데 그거에 불만인 사람이 이제 상고를 해. 상고를 하면 상고심에서는 실제는 법률적인 즉 요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사실은 라지 A라고 하고 그다음에 법률을 뭐 알파라고 이걸 더 했었으면 돼. 알파라고 이걸 스몰 A로 하자. 사실을 스몰 A라고 하고 법률을 알파라고 하고 나온 결과가 라지 A라고 하자. 라지 A라고 하자. 그러면 1심과 2심에서는 이것도 따질 수 있고 이것도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법원 단계는 뭐만 따질 수 있다? 이 알파가 아니라 베타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따지는 것만 허용되지 이 스몰 A가 아니라 스몰 B이다 라는 것을 따질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 대신 B라는 어떤 법률의 해석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따졌을 때 그럼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갖고 따지면 대법원이 법률적인 해석 적용을 하급심 걸 잘못되지 않았다. 즉 상고한 것을 기각시킬 수도 있어. 근데 아까 같은 논리로 법률 해석 적용이 잘못됐나 해서 상고를 인용한다라는 상황은 뭐냐면 하급심의 법률 해석 적용이 잘못됐다. 즉 알파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베타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판결을 하냐면 상고를 인용해 주는 건데 이때도 상고를 인용할 때에 나타나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상고를 인용할 때. 그렇지. 이때는 파기하고 환송을 해. 취소는 요 판결 요 자체 요거가 조합된 A, 스몰 A와 알파가 조합된 이 판결 전체를 취소시키는 건데 지금 대법원은 요것만 깨트린다는 느낌 같아. 알파가 하면 아니다. 베타로 해야 된다는 느낌으로 깨니까 요때는 취소란 말 안 쓰고 사후심적으로 깬다라는 의미에서 파기를 해서 그 다음에 스스로 자판하는 게 아니라 1심과 2심은 자판하는 게 원칙이야. 자판하는 게 원칙인데 2심에서 대법원은 자판이 아니라 환송을 해. 파기하고 환송을 해. 아까 1심과 2심은 취소하고 자판으로 뭔가 판결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2심에 대해서 대법원은 파기해서 환송을 해. 그러면 다시 요 2심 재판을 했던 법원으로 내려보내는데 다른 재판부가 해야 돼. 다른 재판부가 해서 그 앞에 거에 대해서 파기가 됐어. 뭐만 파기된 거야? 요게 파기된 거야. 알파라고 하지 말고 베타라고 해서. 그래서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기속돼야 돼. 알파가 아니다, 베타다라고 내려보냈으면 여기서는 이제 다시 2심 단계에 다른 재판부가 그것을 갖다가 이어받아서 뭐를 이어받는 거야? 대법원 가기 전에 요 2심에서 지금 그림이 막 복잡해졌는데 대법원 가기 전에 요거를 갖다가 이어받아가지고 대법원은 사실 한번 갔다 왔지만 이어받아서 원래 사실은 이제 대법원에서는 추가 주장을 못했지만 여기는 사실심이니까
A에다가 추가 주장 A-를 할 수가 있어. A-를. 다시 변론이 열린 거야. 뭐 추가로 할 거리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혹시 대법원이 알파가 아니라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베타라는 법률적인 해석 적용을 위해서 그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사실 주장을 하려면 더 할 수도 있어. A-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파기 판결은 기속을 받아. 그럼 이제는 알파를 적용하면 안 돼. 알파 하지 말라고 대법원이 보냈어. 그러니까 베타를 적용해야 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하면 A에다가 베타 플러스 A-에다가 베타 하면 결과가 아까는 A에다가 스몰 a에다가 알파를 곱하니까 A라는 게 나왔는데 그지? 그러나? 맞지? 그치? 그러면 뭘 말하려냐면 그러면 파기됐다고 해서 무조건 결과도 A가 아니라 B로 되느냐 라지 B가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야. 대부분은 그렇게 될 거야. 대부분은 이제 결과가 뒤집힐 거야. 근데 결과가 안 뒤집힐 수도 있어. 그러니까 파기한 것에 따라서 알파가 아니라 베타라는 법률 해석 적용을 하긴 하지만 요거는 못 바꾸면 안 되지만 A-라는 변수 때문에 결과가 라지 B라는 결과로 안 가고 오히려 또 결과는 또 똑같을 수도 있어. 파기 환송심에서의 결론은 또 똑같을 수도 있어. 응? 근데 그거는 뭐 특이한 경우고 보통은 바뀌겠지. 보통은 알파라는 법률 해석에서 베타로 되면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의 요 베타를 적용해야 된다. 알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436조의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그래.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법시험 때도 나오고 지금 변호사 시험에도 사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형에도 나와. 요때 변호사가 이때 다시 살아나느냐 그러면 심리는 다시 터져서 파기되면 다시 원심인 제2심에 다른 재판부가 하는데 그럼 당사자가 변호사를 뭐 바꾼다면요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종전 변호사의 대리권이 부활하느냐 문제인데 학설은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판례는 부활한다고 그래. 당연히 부활한다. 그래서 그걸 자주 물어봐. 선택형에서는 판례가 그런 입장이니까 물어보고 사례형에서는 뭔가 근거로 갖고 부활한다라는 입장과 학설은 나는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는 소극적이냐 봐봐. 이때 깨졌지. 대법원 가서 이기고 내려왔지. 그렇잖아. 지금 잘 봐봐. 진 사람 입장에서 상고를 했지. 상고에서 파기돼서 내려왔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에 올라가기 전에 소송했던 변호사가 잘 못한 거잖아. 어찌됐든 추상적으로 본다면. 가서 깨지고 내려왔다는 것은 깨진 게 그때 깨졌다는 건 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전한 것을 가지고 상고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상고하기 전에 소송 수행한 것이 어찌됐든 파기돼서 내려오는 과정을 보면 이 사람 변호사가 적절하게 잘 못해줬다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사람을 당연히 부활된다고 할 거가 있느냐. 신뢰가 이미 그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해임하고 뭐 다시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하여튼 당연히 부활한다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난 조금 주저감이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상고하기 전에 수행했던 변호사가 했던 결과가 뭔가 상고해가지고 그 수행의 결과물인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해서 파기가 됐으니까 이 변호사가 그대로 소송을 계속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가 이미 깨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 판례는 당연 부활로 보느냐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해. 어떤 선택형에서도 나오고 사법시험 때도 한번 나오고 그때 사법시험 때 나왔는데 판례도 책에 없었고 그랬던 건데 그것도 50점짜리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사법시험 50점짜리는 앞에 큰 문제로 나왔던 기억이 한번 있는데 뭐 쓸거리가 없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나왔었어. 그래서 파기 판결의 이 기속력이 하나 물어봐. 이 파기 판결의 기속력. 파기 판결의 기속력은 법률적으로 해석 적용한 거 내지는 사실적인 것은 직권조사사항적인 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법률적으로 파기 판결의 기속력 436조 그런 용어를 써.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승부가 뒤집히면 요번엔 누가 2차 상고 걸 수 있어? 승부가 뒤집혔다고 치면 아까 했던 사람 말고 전에 했던 사람 말고 요번엔 반대쪽 당사자가 2차 상고를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A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갔다 와서 이렇게 했는데 승부가 뒤집혀졌다면 이거는 반대쪽 당사자가 불만으로 2차 선고를 할 수 있지. 그럼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계속 간 사건도 있냐면 8번인가까지 간 사건도 있어. 근데 보통 2차 선고 정도에서는 끝날 수 있지. 여기서 어떻게 돼? 2차 상고가 기각되면 이제 마무리되는 건데 여기서 또 한 번 파기가 되면 또 내려왔다가 또 그 결과를 보고 또 누가 3차 상고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기각되면 끝나는 거지. 그럼 요번에 징용 피해자 1번 사건은 어떻게 됐어? 흐름이. 원래 1번서 2000년도 후반에 한국 그 피해자 분들이 1번서 진행하면서 1심에서 졌어. 2심에서도 졌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산에서 거꾸로 냈어. 잘 봐봐. 일본에서 진행하면서 진행됐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진행해서 졌어. 지고 있어. 근데 한국서 거꾸로 일본서 냈던 것에 대해서 한국서도 또 내고 있어. 그러면 어떤 거니? 상황이. 일본서 진행되던 게 한국서 똑같은 사건이 또 진행되고 있어. 일본 법원에 의해서 지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법원에다 했어. 국제적 중복제소라고 그래, 그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제소라는 건 여태 배운 건 뭐야? 국내에서 똑같은 사건이 다시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국제적 중복제소야. 일본서 진행된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일본서 이제 최종적으로 패소 확정이 됐어. 그러니까 조만간까지는 중복제소적인 상황이었었어. 국제적 중복제소적인 상황이었다가 일본께 최종적으로 이제 패소했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패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어? 하급심에서는. 일본 패소 판결이 있으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65년도에 그 협정에서 이미 개인적인 손해배상도 다 포함돼서 협정으로 끝난 일이다. 일본이 그런 논리를 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법원도 하급심에서는 그런 논리하에 이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시켰어. 1심, 2심 기각시켰어. 예를 들어 부산에서 부산고등법원까지. 근데 2012년도에 이제 사단이 난 거야. 2012년도에 그 재판부가 4명의 판사의 재판부 중에 그 소부의 재판장이 누구냐면 김능한 그때 당시에 대법관인데 그때 왜 대법관 나와서 뭐 처음에 상도동에서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 했다 뭐 그런 뉴스 있었던 대법관이야. 이 대법관의 재판부가 그 피해자가 1심, 2심에서 부산 등에서 기각시킨 것을 파기환송했어. 2012년도에. 즉 1심, 2심에서는 어떤 논리냐? 아까 말한 그 협정에 의해서 이미 해결 끝난 거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그때 당시에 2012년 그 재판부가 그렇지 않다 하고서 이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어. 그래가지고 2012년에 파기돼가지고 여기 다시 원심으로 왔어. 원심에 어떤 재판부가 있는데 요때 원심의 재판부가 왔는데 요때 그걸 갖다 이제 계속 그 사법농단의 그게 진실이 뭔지 또는 그게 진짜 뭐 어떤 사법행정권적인 정도인지 재판에 관여한 건지 뭐 막 논란이 있지만 하여튼 뭔가 여기가 계속 걸려가지고 요때부터 이제 외무부 해가지고 요거가 이렇게 가서 원래는 어떻게 돼? 이제 뭐라고 파기했어? 65년 한일협정에서 해결된 거냐 안 된 거냐의 법률적 해석이 이때는 하급심이 해결된 거라고 봤는데 대법원이 어떻게 해서 깬 거야? 해결된 거 아니고 개인적으로 받는 거는 남아있는 거다 뭐 등등으로 깼기 때문에 이 재판부는 어떻게 해결해 준 거야?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요번에 원고의 청구를 피해자의 청구를 이제 자기가 전에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어떤 재판부가 승소를 해줘서 1억 원씩인가 주라고 한 거야. 1억 원. 그러니까 요번엔 누가 이제 상고했어? 2차 상고를. 아까 2차 상고 있을 수 있다고 했지. 누가 한 거야? 일본 뭐 미쓰비시 뭐 신일본 제철. 여기가 2차 상고를 한 거야. 요때가 이제 양승태 지금 대법원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막 2012년부터 이제 2017년 작년 2018년까지 끌고 오면서 계속 뭐 우리나라 외무부도 관여하고 그 외무부의 김현장 고문이었던 외무부 이런 사람도 관여하고 김현장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2차 상고를 어떻게 하면 끝나는 거야? 기각하면 끝나는 건데
이거가 막 계속 물려 있어가지고 기각을 안 시키고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법률적 해석은 이미 김능환 재판관이 이때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했어 여기다?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된 거냐 안 된 거냐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하고 내려보낸 거야? 그건 해결 안 된 거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것은 2차 상고가 됐을 때에도 기속이 되느냐의 문제로 가. 여기는 분명히 이 하급심은 파기돼서의 2심은 기속이 돼서 그거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 기속돼.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1억 원씩 주라고 하니까 이번 2차 상고를 누가 했어? 신일본 제철이나 미쯔비시가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2차 상고심까지도 요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 작동을 한다가 원칙인데 어떤 때 깰 수 있냐면 그 2차 상고심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해서 깰 수는 있어.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면 전원합의체로 보내려고 계속 막 하면서 딜레이를 시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게 나와. 왜 전원합의체로 요때 보내려고 했느냐? 요 논리를 그 논리를 다시 깨야지 안 줘도 되는 거로 간단 말이야. 이해하겠어? 이게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해결된 거에 문제의 법률적 해석에서 지금 해결 안 됐으니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걸 다시 또 깨가지고 할 수 없는 거로 끝난 거다라고 가려니까 지금 여기서 내려보낸 파기 판결의 기속력 때문에 2차 선고심에서도 그냥 심지어 여기서는 그냥 기각도 아니고 심리불속행 기각시키면 되는 거야. 더 이상 따져볼 필요도 없다 하고 해야 됐는데 그걸 5, 6년 끌고 오면서 비로소 작년에 전원합의체로 가는 거 해서 결국 전원합의체 보내놓고 전원합의체에서 변경은 안 오고 그냥 수용을 했어. 근데 그 전원합의체로 보내는 것 중에 판사 한 3명쯤은 여전히 65년 그 협정에 의해서 해결됐다고 보는 판사도 있어. 지금 대법관 속에서도 전원합의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문에 나오는 기사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려는 쟁점이 상당수 있는 거야. 여기가 2차 상고심까지 간 거고 전원합의체를 보내려던 원래 의도는 파기 판결의 기속력을 2차 상고심까지도 봤는데 2차의 대법원까지도 봤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거는 전원합의체를 가지고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원합의체를 보내려고 했고 그래서 계속 깨는 방안을 생각을 했고 논리를 생각했고 제 2차 상고가 된 그 일본 징용 피해자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을 시켰으면 되는데 그걸 막 3년 5년을 끌고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전원합의체로 보내고 결국은 기각된 거지. 기각됐는데 그 대법관 속에서 2~3명인가는 65년도에 해결됐냐 안 됐느냐 갖고 반대 의견도 있기도 해. 그래서 그런저런 거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다 큰 틀은 얘기했어.